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19번째 주제입니다. 조선전기 문화인데요. 문화는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쭉 보셨지만 뭔가 공부할 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 소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제가 또 조금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문화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갖고 믿고 또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째 그러면 테마를 보고 시작을 해보자. 이름하여 범 내려온다. 범이 막 내려옵니다. 자, 범. 호랑인데요? 그래요? 어디에 내려왔나 보자. 우리나라 궁 중에서 좀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궁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제 창경궁이라는 궁이 있습니다. 자, 이 창경궁이라는 궁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거 동물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광복 이후에도 당분간 동물원으로 활용이 됐었거든요. 옛 어르신들 뭐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야, 옛날에 창경원이라는 동물원이 있었다. 바로 창경원이라는 동물원으로 바뀌었었던 창경궁이,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 지금은 창경궁으로 다시 돌아가긴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호랑이가 있었어요. 동물원이다 보니까 호랑이들이 당연히 있겠죠. 아, 그래, 옛 궁에 호랑이가 있었구나. 호랑이를 비롯한 뭐 코끼리 여러 가지 동물들 막 있었겠지요. 그치? 그런데 여기서 한 사고가 벌어져요. 이 호랑이에 우리의 어떤 한 관람객이 손을 잘못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던 일이 1970년대 있었대요. 그래서 이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는가? 박제되었습니다. 아, 궁에서 이 호랑이가 사고를 치고 큰 일이 한 번 있었구나. 근데 여기 동물원이었었구나. 아, 그래요. 궁에서 호랑이가 있는 거는 이때뿐이겠죠. 과연 그럴까요? 예전으로 돌아가 보자. 자, 지금 이 궁은요, 우리가 조선의 궁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보통 대개는 떠올리는 경복궁입니다. 자, 조선의 대표 궁이고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건축물들 중에 하나이죠. 예전에 1751년 한양의 경복궁에서 기록에 심상치 않은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 호랑이가 출연했어요. 호랑이가 출연했습니다. 야, 옛 그림에 호랑이들 보통 이렇게 그리죠. 아니, 궁에 호랑이가 왜 나옵니까? 궁에 호랑이가 출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 궁에 출연한 호랑이는요, 이렇게 생긴 호랑이도 있고 이렇게 생긴 호랑이도 있어요. 비슷한 듯 다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호랑이가 보통 이런 호랑이거든요. 이건 뭐냐? 옛날 사람들은 비슷한 건 줄 알았었어요. 뭐냐?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표범이에요. 궁의 세상에 호랑이뿐 아니라 표범까지 출연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다 그냥 범이라고 불렸었거든요. 범이라는 게 순수 우리말이에요. 호랑이가 한자고. 그건 뭐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호랑이가 우리말 같고 범이 한자 같은데 아니야. 범이 우리말이고요. 호랑이가 한자예요. 근데 표범도 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근데 말이지, 궁에 왜 출연해? 경복궁이다라고 하면은 조선의 대표 궁궐이고 왕 있고 신하들 있고 막 이런 곳이어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1592년 임진왜란이 벌어집니다. 예, 요 얘기는 뒷단에서 뭐 이런저런 전쟁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수도 한양을 버리고 왕이 피난을 갑니다. 예,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 궁이 함락돼요. 그리고 이 경복궁은 소실됩니다. 불탄 거예요. 그러면 복원을 해야죠. 이후에 복원할 때까지 거의 한 300여 년 정도 지나서 복원을 해요. 그러면 200년 넘게 300년 가까이 여기는 뭐냐? 수도인데, 수도 한복판인데 거의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호랑이가 많은 나라예요. 호랑이들이 당시 조선시대 최대 도시 한가운데, 이게 뭐야, 여기 폐허가 됐어. 그래서 여기서 뭐야, 쉬고. 예, 거의 뭐 동물원처럼 됐었던 거예요. 아, 이 호랑이 형님들 이렇게 많았구나. 그죠? 심지어 경복궁, 폐허가 됐었던 경복궁에도 많았구나. 그래서 재미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나중에 이제 막 서양인들 왔을 때 서양인들이 얘기를 들어요. 조선 수도에 호랑이들 많아서 호랑이 잡아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들이 막 나와. 근데 보니까
호랑이뿐 아니라 아니 뭐야 여기 표범도 있는데 세상에 수도에 호랑이도 있고 표범도 있고 야 정말 위험했었던 이런 시절이었었네요. 그렇죠? 지금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요. 좋던 싫던 간에 우리의 상징이 되었네요. 그래 바로 한국의 상징은 범. 근데 사실 여기에 표범도 있었네. 그렇구나. 경복궁에서도 살았던 그들의 소소한 스토리 그리고 궁과 관련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화편 얘기들 하나둘씩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때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 서적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서적들을 편찬한다라는 거는 당시의 여러 가지의 문물들 당시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계승하겠다라는 이런 문화 사업이에요. 자, 이 문화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역사를 정리하는 역사서 편찬입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모든 기록물 중에서 다들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1티어로 하나 뽑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역사를 조선시대 때 편찬하는 거거든요. 조선시대 때 편찬하는데 한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업적들을 모아가지고 실록으로 편찬을 합니다. 세종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세종 때 이야기들을 쭉 모아가지고 세종실록을 만드는 거예요. 성종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성종실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역대 왕들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편찬하는데 이게 양도 방대하지만 역사적인 가치가 아주 높아서 유엔 산하기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한 인류의 기록유산이에요. 자, 이 조선 왕조실록은요. 조선 1대왕 태조 때부터 저 뒤에 철종이 있는데 그 철종 뒤에도 왕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일본한테 이제 영토를 빼앗겨갈 시기거든요. 그때서 그거 뒤에 마지막 2명의 왕은 빼고요. 태조부터 철종까지 역사를 정리를 한 왕별로 실록이란 걸 편찬하는 건데요. 조선 왕조실록은 어떻게 편찬하냐? 여러분 앞서 이런 거 봤었어요. 기전체라는 거 봤었어요. 이게 뭐였었냐면은 기전체는 한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왕별로 어느 왕 때 있었던 그 다음에 주요 인물들 어느 왕 때 어떤 인물 그래 왕별로 뭐 신라의 진흥왕이 있다 또는 이후에 김유신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근데 왕과 인물 다르잖아요. 왕별로 본기를 편찬하고 인물별로 열전도 편찬하고 그리고 기타 등등의 지, 표, 세가 이런 것들도 편찬하고 이게 기전체인데 조선왕조실록은 그렇게 안 해요. 조선왕조실록은 마치 일기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국왕께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를 편년체라고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시간 순별로 마치 일기처럼 쓰는 거예요. 이게 조선왕조실록의 형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왕이 있었던 당시에 살아있을 때 있었던 행적들을 쭉 모아서 편찬하는데 예를 들어 한 왕이 한 30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30년 전의 일부터 기억을 해야 되잖아. 기억이 안 나겠죠, 세세하게. 그래서 왕이 살아있을 때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죽으면 모아서 편찬하겠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 행복했을까? 행복한 왕도 있겠죠. 근데 조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조선시대 왕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책이에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시대 왕은 원칙적으로는 신하들과 토의하고 수업 듣는 경연이란 걸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산더미같이 올라오는 상소문들 그 다음에 대신들 툭하면 아니되옵니다.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왕이 뭔가의 말을 하거나 뭔가의 행동을 하면은 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적어 계속. 네. 거의 특별할 때 빼고는 거의 따라다니면서 적는 이 관리를 사관이라고 해요.
뭘 적냐? 왕의 거의 모든 걸 적는 거야. 전하께서 이렇게 말했다. 전하께서 노하셨다. 전하께서 웃었다. 쓰는 거야. 기뻐했다. 그러면서 쓰면서 전하의 이런 조치는 잘못된 것 같다. 자신의 생각도 넣어요. 그럼 왕이 내가 뭐 하는데 옆에서 따라다니는 것도 거슬린데 그 친구가 뭔가를 계속 쓰고 있어. 안 좋은 거 쓰면 어떻게 신경 쓰이죠. 그게 역사의 기록에 남을 수도 있거든요. 남을 거예요. 보려고 하면은 안 보여줘요. 왕이 볼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예, 국왕 열람 금지야. 그러니까 거의 뭐 이거 뭐 사생활 까놓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렇게 기록한 게 바로 사초라는 겁니다. 사초라는 것을 왕이 살아있을 때 계속 기록을 해요. 사관이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초라는 걸 기록을 하죠. 그러면은 왕이 뭐 하는지가 거의 대부분 나오죠. 그리고 그 왕 때 관청별로의 문서들이 있어요. 관청별로 막 일하고 있는 그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 있죠. 그거 모은 걸 시정기라 그래요. 그리고 기타 등등의 문서들. 승정원 일기는 왕 비서기구인 승정원의 업무일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모으면 왕 3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 거의 대부분을 기록을 해놨으니까 알 수 있겠죠. 그래, 근데 이거 정리가 안 됐어. 그래서 왕이 죽으면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이거는 넣자, 이거는 빼자, 이거는 줄이자 해가지고 기록물을 만들어낸 게 왕별 실록이에요. 세종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세종 때 있었던 수십 년간의 일들 이런 거 모아가지고 이제 세종실록을 편찬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별로 모인 이 역사서를 조선왕조실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편찬하는 기관이 바로 춘추관이라는 기관이에요. 춘추관이 역사를 편찬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죽었다, 얘들아 문서 들고 소집, 춘추관에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록물들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종실록을 쭉 편찬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자료죠. 근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해. 옛날엔 디지털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치? 어디다 뭐 저장해놓고 뭐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만들면 불안하죠. 그래서 4개를 만들어서 따로 보관을 해요. 춘추관, 전주, 성주, 예. 이런 데에다가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걸 4대 사고다라고 해서 4개의 사고에다 보관하는 거거든요. 분산하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나머지가 있으면 되니까.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벌어져요. 사고들이 불타요. 그 아까운 기록이 불타는데 그나마 피해를 적게 입은 사고가 있었어요. 바로 전주 사고입니다. 예. 사고에다 보관하는데 전라도 지역은 피해가 좀 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고를 하나 더 만들고 산에다가 꽁꽁 숨겨둘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그만큼 귀한 자료였고, 이거는 지금 한자로 썼던 건데 이제 한글로 번역한 디지털 자료들도 지금은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행적들, 왕의 행적, 당시의 일을 좀 비교적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이게 바로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다라는 거고, 기전체가 아니고요, 편년체 형식이다라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었죠. 자, 또 다른 역사서들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 이전의 왕조였던 고려의 역사, 그 이전이 고려였잖아요. 고려의 역사를 정리해서 편찬한 고려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세종이 합니다. 세종 때 이거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하다가 세종 때 완성은 못하고 이후에 문종 때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고려시대 역사 보니까 열심히 잘 좋은 나라였는데 마지막이 좀 별로다. 고려가 마지막이 별로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네. 조선이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선 건국한 게 잘한 거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고려사였었죠. 이 고려사가 바로 이제 기전체 방식으로 마치 이전 삼국사기처럼 편찬한 겁니다. 동국통감은 성종 때 고려 말고 이전 것까지 다 해서 저 앞에 단군이 세운 고조선부터 시작하자. 고조선부터 쭉 해가지고 고려까지 왔구나. 이거를 통으로 다 해보자. 이거를 통으로 다 하자. 그러면은 조선 이전 거는 완성되네요.
성종 때입니다. 이게 동국 통감이에요. 이전 왕조까지 다 하는 거를 통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전 왕조죠. 뭐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그러니까 통사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별로 편년체 형식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봤고요. 고려사는 고려 역사, 그 다음에 동국통감은 고려사뿐 아니라 그 이전 것도 다 하자. 예, 한꺼번에 한 거. 이게 성종 때 동국통감이었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서적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 느껴지는 게 이 두 명의 왕이 되게 많이 나와요. 누구냐? 세종과 성종, 이 둘이 많이 나와요.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세종 때인가? 이게 성종 때인가? 아니면 다른 왕 때인가? 요거 세 개를 구분해야 돼요. 예, 이게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라는 것을 알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자. 이번에는 지도, 지리서 이런 것들입니다. 지도와 지리서를 편찬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통치할 때 도움이 되겠죠. 지방 관리를 보내는데 여기에 보냈구나라는 걸 한눈에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지형 지물을 알고 있어야 통치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말이에요, 특이한 게 놀랍게도 세계 지도를 하나 만듭니다. 세계 지도는 우리가 전 세계를 탐험한 건 아니에요. 당시에 알려진 지도에다가 우리나라 거를 덧붙인 거야. 조선 초기에.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초반부에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건 태종 이방원 때 만든 세계지도로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는 세계지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조 때 양성지가 편찬한 동국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 동국지도는 기존에 알려진 지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측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만든 게 동국지도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동국여지승람이라는 이번엔 지리서라는 걸 만들어요. 자, 지리서는 지리 정보를 텍스트로 정리한 거예요. 이건 그림으로 그린 거죠. 위에 것들은 텍스트로 정리하자. 왜 정리해요? 그 지역은 어떤 곳인가? 그 지역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는가? 풍속은 어떤가? 이런 걸 정리해야 그 고을에 파견하는 지방 관리들 공부 좀 하고 가. 그래야 지방을 통치하는 게 어느 정도 완성될 수 있지 않겠어? 성종 때요. 동국여지승람은요, 지리서입니다. 성종 때 편찬한 지리서, 성종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고을의 지리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정보를 모아서 지리 정보를 만들고, 요건 나중에 중종 때 증보판이 만들어져요. 신증 동국여지승람이라는 걸로 이제 증보하게 된다. 동국여지승람이라는 지리서, 성종 때였습니다. 다음에 윤리서와 의례서를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면요, 자, 윤리서는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싶은 당시 지배층의 마음을 정리한 거예요. 뭐 조선이란 국가는 불교 국가? 아니야. 우리는 유교 국가야. 성리학 국가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 백성들아, 부처님 가르침보다 공자님과 맹자님, 주자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라. 그게 조선이다. 너희들 조선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해. 라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신하라면 임금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 그런 행실을 잘 가꾸고 발전시켜야 돼. 모범이 되는 신하들의 예를 소개해 주마. 봐라, 백성들아,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겨야 돼. 효도해야 돼. 그게 자식의 도리야. 백성들아, 그림을 봐라. 이런 사례가 있더라. 여성들아, 남편을 섬겨야 돼. 그게 여성의 책무다. 라고 그 당시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도 그리는 거야. 충신, 효자, 연려라고 하거든요. 이 셋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거야, 백성들한테.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야. 알아먹기 쉽게끔. 그래,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해야 돼.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그 다음에
부인은 지아비를 섬겨야 돼 라는 당시 유교 덕목들을 강조하면서 이런 생활의 윤리를 바탕으로 너희들 살아야 해. 책을 만든 게 삼강 행실도예요. 삼강, 충신, 효자, 연려. 행적을 뭐야? 삼강 행실 도가 그림이란 뜻이거든요. 그림으로도 설명한 거예요. 그래, 세종 때요 이게. 세종 때 삼강 행신도를 만든 이유는 유교 윤리를 백성들에게 보급하고 싶은 윤리서예요. 의례서를 볼게요. 의례서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 혼례. 이게 뭐야? 결혼. 응? 또는 제례, 제사 지내는 거. 생활 속에서 의식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할 거야? 뭐 결혼하면은 뭐 혼인신고하면 끝이에요? 아니잖아. 어느 정도 룰이 있잖아요. 이건 뭐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잖아요. 뭐 이제 뭐 부모님들한테 뭐 상견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예식장 잡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하객들은 어떻게 대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도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이거를 유교에서 얘기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게 보급하고 싶은데 국가가 먼저 뭔가를 원칙을 마련해야죠. 그렇지? 국가의 의례,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왕이 혼인할 수 있고 세자가 혼인할 수 있잖아요.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제사 어떻게 지내는지 상을 어떻게 치를 건지 또는 외국에 사신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외국 사신 왔어? 안녕 밥 먹자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대우를 하고 하는지 그 의식들이 있어요. 이거를 다섯 개의 의례를 정리한 거예요. 예, 5개의 의례, 길례, 가례, 빌례, 굴례, 흉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뭐 혼례라든지 아니면은 상을 치를 때, 제사를 지낼 때, 뭐 외국 사신 들어올 때 아니면 군사 행진할 때 이런 것들의 5개의 의례라고 하거든요. 이걸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국가께 완성되겠죠. 성종 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종 때 윤리서, 성종 때 의례서 이렇게 각각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종 때 말이에요. 우리의 옛날에 있었던 글들을 쭉 모을 겁니다. 문학 글들을 선정해서 모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글들이 있었구나. 야, 중국 말고 이건 중국에서 나오는 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되게 좋은 글이다. 이거 봐라. 이 중국과 다르지 않냐? 굉장히 좋은 글이 많지 않냐? 성종 때 이런저런 글들을 모은 겁니다. 이건 문학집이에요. 모아서 완성시켰네. 성종입니다. 세종과 성종을 계속 구분하셔야 돼요. 보기에서 나누어서 물어볼 겁니다. 자, 많은 서적들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끝일까? 다음 주제는 과학기술입니다. 자, 과학기술로서 천문학, 역법, 지금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뭐 물리학, 천문학 이런 게 되겠죠?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별자리 지도입니다. 아니, 별자리를 왜 봅니까? 이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까지는 아니고, 예, 좀, 한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어떤 친구와, 그때 이제 교제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예. 어디를 갔는데, 박물관 같은 데였는데, 이제 이게 있었어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별자리를 돌에 이렇게 새긴 이런 거거든요. 가운데에 이제 해가 지나가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별이 어디 있는지.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이거 물어봤었어요. 오빠 옛날 사람들은 별자리 지도를 왜 그려? 할 일이 되게 없었나 보다. 응? 관심이 많았나? 별을 좋아했나 봐.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게 아니라 별을 봐야 별을 보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계절과 절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별의 움직임 전체를 안다. 천체의 움직임을 안다라는 거는 내가 하늘과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이 계신 곳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돼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는요, 천문도예요. 태조 이성계 건국 직후에 이거 만든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뭔가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 다음에 과학기구들 되게 많거든요. 혼천의 간이 천체 관측기구고 지금으로 치면은 그 천문망원경 뭐 이런 거예요. 자경로 앙부일구 이거는
시계죠. 물시계, 해시계 이런 겁니다. 치국이, 강우량, 비가 얼마나 왔는지 측정하고 기록을 남기는 그것과 관련된 도구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세종대. 세종대 과학기구들을 많이 만듭니다. 상당수 과학기구들이 누구와 관련 있냐? 아, 세종대, 세종이 그토록 아꼈었던, 솜씨가 좋았었던 과학자 바로 장영실인데 이 사람은 노비 출신이다 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래, 장영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세종 때 만든 과학기구들은 여러분들 10,000원짜리 뒤에 보시면은 이런저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 세종 때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구나. 그래, 우리 세종께서는요 또 하나의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천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는지, 그래, 별자리 지도를 그렸다 치자. 근데 그게 어디로 어떻게 어느 시점에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진짜 천문에 우리가 지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은 달력이 되는 거예요. 1년 단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지? 계절과 절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달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았고 중국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썼었어요. 중국의 달력, 역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역법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조금 달라요. 중국 베이징의 지구의 위치와 우리나라 서울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시간이 다르고 절기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 달력, 그 천문의 움직임 예상대로 해가지고 그래, 이때쯤에 일식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지, 위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하자. 바로 세종 때, 아유, 세종께서 또 하셨네요. 그래서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합니다. 모든 걸 다 계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거 7개를 계산해요.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뭐야? 태양, 달, 그리고 수, 금, 지, 화, 목, 토. 이렇게 하면 7개가 되거든요. 수성, 금성. 그리고 이제 또 뭐 있는 거야?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것이. 그래서 7개의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한다. 세븐이에요. 계산한다. 천체 움직임을 계산하면은 우리만의 역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양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한양 기준으로 중국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다 관측하고 계산하는 거야.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만들었어요. 만든 계산법을 바탕으로 예측을 한 거야. 몇 날, 몇 월, 몇 시쯤에 일식이 생깁니다. 진짜요? 그럼요. 이거 실정사 만든 걸로 했는데 이게 안 생기면은 이게 잘못된 거겠죠? 정말 그럴까? 봤더니 거의 딱 맞는 시간에 일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 우리가 천문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칠정사는요, 칠정산 내편과 외편으로 나누어서 만드는데 요거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2가지 버전으로 만든 겁니다. 세종 때 만들었구나. 다음 보겠습니다. 활자 인쇄술. 요건 앞서 얘기할 때 뭐 이론과 문제에서 잠깐 좀 봤었던 거거든요. 자, 활자 인쇄술이 뭐냐면은 금속 활자를 만드는 거예요. 금속 활자는 고려 때 우리가 만들어 쓰기 시작했던 고려 말 때 최초 기록 기억나세요? 직지심체 유절이라는 거. 금속 활자 기록물. 자, 그런 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요거를 좀 제대로 잘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태종 때 개미자라는 금속 활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종 때 뭔가를 만들어요. 처음 만들었던 거는 경자자라는 거거든요. 개미년, 경자년. 예, 그때 만들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요거를 다시 개량한 게 바로 갑인자입니다. 요거 제가 문제풀이 할 때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세종 하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종 하면은 정말 갑이다. 우리 세종께서는 역대 한국사 왕들 중에서 최고 갑이죠. 그지? 세종대왕만 생각하면은 정말 경기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세종 때. 그렇구나. 그리고요, 금속 활자를 주조한다 손 치자. 예를 들어서 하늘천 따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요거 하나하나 금속으로 만든 다음에 요거를 배치한 다음에 잘 고정시켜 놓고 찍어내야 이제 기록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금속 활자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고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놔야 돼요. 붙였다 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접착제 같은 걸로 붙인 게 밀랍 방식이에요. 아, 근데 붙였다 뗐다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세종께서 세종때 어떻게 하냐? 아예 만들 때 조립식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면 끼우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꼈다 뺐다. 블럭이잖아. 그러면은 되게 쉽잖아요. 조립하는 방식으로. 세종때 한 게 많네요. 이게 바로 갑이다. 세종때 갑인자 만들었네요. 무기도 세종때 만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거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요. 무기로서 화살을 쏩니다. 옛날에 이제 화살, 칼 이런 게 이제 주력 무기였겠죠. 화살을 쏘는데 하나만 쏘면 위력이 반감되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쏠 수 있는 로켓처럼 쏠 수 있는 이런 거를 신기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선조 때에는 여러분들 그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갔다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알고 있죠. 수류탄 이런 거 알고 있죠. 수류탄 같은 경우는 저도 군대에서 다 던져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안전핀을 뽑아. 그러면 터지냐? 바로 안 터져. 안전핀을 뽑고 이걸 딱 놓으면은 얘가 뭐가 튀어나가. 안전 클립이라고 하거든요. 튀어나가면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터져요. 그러니까 안전핀을 뽑고 던지기 전에 던지면 튀어나가면서 이제 숨는 거지. 그러면은 떨어진 다음에 좀 있다 터지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시한폭탄을 만들어요. 비격진천뢰라고 합니다. 이건 임진왜란 때 전쟁에서 쓰기도 했었던 일종의 시한폭탄, 수류탄 비슷한 거예요. 여러 가지 무기도 우리가 개발하기도 했었군요. 자, 세종 때 또 다른 업적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앞서 문제풀이에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자, 우리 세종께서는 캐릭터가 그러시단 말이야. 뭔가 독단적으로 이거 해. 이거 하라면 해. 신하들의 의견 안 듣는다.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말 안 듣는 자 처형이다. 이렇게 안 해요. 세종의 정치는요. 토의하고 경청하는 이런 정치. 그래서 경연 기억나시죠? 경연, 집현전, 경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경연은 왕과 신하 토의하면서 이제 수업 듣고 하는 연구하는 이런 건데 세종께서는 경연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세종께서 세금 제도 바꿀 때에도 백성들의 의견을 묻기도 해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파악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백성을 사랑하신 분이구나.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래 다 농사 짓고 살았을 때거든요. 이 농업이 잘 돼야 돼요. 잘 되는 방법들을 좀 정리하자. 그래 전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의견을 들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언제 부를까요? 언제 부르긴 니네가 가. 저희 바쁜데요. 농부들이 얼마나 바쁘겠니? 농부들 부르지 말고 관리가 직접 가서 방문해. 부르지 마. 백성들 힘들어. 실제로 농부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직접 가서 방문해서 의견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무아 정보 만든 게 바로 세종 때 농사직설이라는 농서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의 당시 농법들을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농사 짓는다. 이렇게 농사 지면 잘 된다. 세종 때 만듭니다. 그래서 농업과 관련한 우리의 농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잘 되나요? 경기도 시흥지방에 이게 경기도 시흥지방은 금량이다라고 불렸거든요. 이 지역에서 농사하는 것을 연구한 거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실제로 잘 되는지 확인한 거예요. 이건 성종 때예요. 금량잡록이란 거는. 일단 농사직설, 우리의 농법을 정리한 세종 때 농서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학서. 자, 요 둘은 농서입니다.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은 약. 의학서예요. 향약 집성방은 약재들을 정리한 거예요. 약재들. 우리 전통 약재들 있겠죠. 그래, 뭐에 효능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모아야겠죠. 이게 향약 집성박이에요. 약재를 정리한. 이거를 소개한 다음에 각종 의술 정보들을 또다시 정리하거든요. 이것도 세종 때인데
여기다 하나만 더 보충해 두시면은 의방유취라는 의학 백과사전을 세종 때 또 편찬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의학서들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세종 때 또 이것들을 정리하셨네요. 세종과 성종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계속. 다음 보자. 건축물들 볼게요. 드디어 궁궐이 나옵니다. 자, 조선의 궁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조선의 궁궐로서 일단 가장 중요한 궁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자, 이 경복궁은 조선의 궁궐 보통 5개를 얘기하거든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지금 이제 덕수궁이라고 불리는 궁도 있고 경희궁이라고 불리는 궁도 있어요. 이게 보통 5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장이 되는 궁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가장 대장이 되는 궁, 이거를 두 글자로 정궁 또는 법궁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가 되는 궁이고 가장 중요한 행사 이런 것들을 경복궁에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원래 이거 제일 처음에 만든 거예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죠. 그렇죠? 처음에 건국은 옛 고려 왕조 수도였던 개경에서 해요. 근데 태조 이성계가 건국했는데 아니 그 이전 나라 고려 아유 참 새 거 만들자. 새 도시 만들어가지고 새 궁궐 만들어서 거기를 도읍으로 하고 싶어. 좋은데 알아봐라고 해서 이제 어디를 알아본 거냐? 지금의 서울 쪽. 지금의 서울. 옛날의 수도 서울 한양은 지금으로 치면은 사대문안이라고 하는데 서울의 중구, 종로구 여기 일대예요. 예. 요쪽에 터를 잡고 이제 궁궐을 처음 만든 게 경복궁이에요. 자, 이 경복궁은 궁궐들 중에서 북쪽에 있어서 북궐이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궁이고 여러분들 경복궁 가보신 분들 많을 거야. 경복궁을 가면은 무슨 느낌이 나냐면요. 어우 되게 쫙쫙 뻗어 있다. 널찍널찍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약간 그 관공서 느낌이 좀 강해요. 경복궁은 쫙 직선으로 뻗어 있어요. 정문인 광화문부터 쭉 계속 올라가는데 직선으로 쭉쭉 뻗어 있고 뭔가 이게 평지에다가 쫙 뻗어 놓은 이런 관공서 타운 느낌이 좀 강해요. 이게 경복궁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이 경복궁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궁중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왕자의 난이 벌어진 거예요. 왕자의 난 뭐야? 이방원이 주도해서 정도전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를 죽이기 시작하는 그 난이죠.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이렇게 갔었죠. 왕자의 난이 벌어지자 궁궐, 도읍을 어디로 바꾸냐? 개경으로 바꿔요. 이방원이 왕이 되기 조금 전이에요. 옛날 고려 왕조로 돌아가요. 그래서 원래 한양이었었다가 조선의 도읍지가 처음에는 개경에서 출발했다가 한양으로 천도해서 경복궁을 만든 거잖아요. 태조 이성계 때. 그치? 근데 왕자의 난을 계기로 다시 개경으로 가요. 그랬다가 이거 고려 왕조의 수도잖아. 다시 한양으로 가자. 이게 이방원이 왕이 됐을 때, 태종이 왕이 됐을 때거든요. 자, 근데 한양으로 가면 어디 궁으로 가야 돼? 경복궁으로 가야죠. 그치? 경복궁으로 갈까 했는데 이 태종 보니까 좀 그래. 뭐가 그래요? 거기서 막 그 형제들 죽이고 그랬잖아요. 왕자의 난. 이방원이 생각하기에 경복궁만 하면 좀 가슴이 좀 아무리 그래도 나도 사람인데 형들 죽이고 했었던 거 좀 그래. 그리고 이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 때 만들었으니까 누가 주도했겠어요? 정도전이 주도했겠지. 정도전은 내가 안 좋아해. 새로운 거 만들고 싶어. 그래서 만든 게 태종 때 만든 거예요. 창덕궁이에요. 창덕궁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복궁이랑 느낌이 좀 달라요. 경복궁은 그늘이 별로 없어요. 왜? 그냥 평지에다 쫙쫙 뻗어서 만든 관공서 타운이거든. 근데 창덕궁은 약간 뭔가 좀 정원 같은 데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좀 양반의 집인지 사찰인지 아는 뭔가 자연의 냄새가 물씬 풍기고 이렇게 막 직선으로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굽이굽이 가기도 하고 뭔가 여기 있으면 좀 힐링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궁이거든요. 이걸 태종 때 만든 거예요. 태종이 그래서 이거 지어가지고 제2의 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경복궁만 가면은 마음이 턱턱 막히고 창덕궁만 있으면은 너무 힐링되고 기분도 좋아. 예. 그래서 창덕궁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경복궁, 창덕궁 이렇게 두 가지로 가다가 이제 또 다른 궁들도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터져서 다 불탄 거예요. 그 중에 뭐만 다시 재건했냐? 창덕궁을 비롯한 다른 궁들은 다시금 복구를 했는데 경복궁을 아까 본 것처럼 호랑이 나올 때까지 이거 복구를 안 하다가 나중에 복구한 거예요. 예, 이렇게 됐었던 게 바로 궁과 관련한 이야기였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하, 종묘사직은 어찌하시고 종묘사직을 지키셔야 하옵니다. 전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종묘사직이 뭐야 대체? 자, 종묘사직은 종묘와 사직을 의미하거든요. 종묘와 사직단 요 두 가지예요. 한 왕조가 있다라고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결집할 거냐라는 거야.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중심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전 민주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래? 그럼 북한을 가야 돼. 그렇잖아요. 네. 민주주의는 현대에서 부정할 수 없는 가치죠. 조선도 있겠죠. 조선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유교 가치예요. 유교 가치, 유교의 스승들을 섬기면서 우리의 조상들을 섬긴다. 그러면 왕실 입장에서는 왕실, 역대 왕조들, 선대 왕들을 섬겨야겠죠. 선대 왕들을 섬기는 그 사당이 바로 종묘예요. 네. 역대 왕들의 신주 팻말들을 쭉 해놓고서 거기에서 이제 이들을 제사 지내는 이 사당이 종묘고요. 사직단은 뭐냐면은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야. 지금으로 치자면 뭘까요? 지금으로 치면은 자본주의예요. 그렇지? 돈이면 다 되잖아요. 아닌데요? 돈으로 다 안 되는데요? 돈이 많으면 되는 것들이 많아. 그렇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잖아요. 이때도 잘 먹고 잘 살고 싶겠죠. 이때는 농사 지을 때요. 농사를 짓는데 농업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농사 풍년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그 제사단을 제단을 바로 사직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묘사직은 당시에 역대 왕들 우리를 잘 보살펴 주세요. 유교를 잘 발전시키고 나라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우리를 잘 보살펴 주세요. 이거고 사직단 우리 백성들 굶주리지 않고 풍년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종묘사직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종묘라는 게 있구나. 자, 그래서 주요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의 건축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의 해인사 장경판전은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팔만대장경 있죠. 팔만대장경 요거는 고려시대 때 강화도에서 만든 거야. 무신집권기 때 이거 만들었었다라고 했었지. 요거를 강화도에서 당연히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목판 8만 개 쭉 만든 거잖아요. 이걸 보관하고 있었는데 조선 초 태조 때 요거를 이전해서 합천 해인사 쪽으로 이전해서 여기에서 보관하게 될 겁니다.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요 8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일종의 보관소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 8만대장경 소재가 뭐예요? 나무거든요. 목판? 엄청나게 귀한 자료죠. 실제로 이거 일본이 많이 탐냈어요. 8만대장경 목판 당시에 엄청난 기술이 집약돼 있기도 하고 내용도 불교와 관련된 경전들을 정말 우리의 엄청난 역량을 투입한 결과물이거든요. 예, 일본이 이거 탐내고서 뺏어가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근데 소재가 나무잖아요. 뭐가 문제야? 나무 무시하나요? 나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무는 썩거나 불타기 쉽죠. 그렇지? 습도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렇잖아. 이 건축물도 설계를 잘못하면은 이거 금방 곰팡이 써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 건축물로서 문화유산이라는 걸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것도 내용은 기록유산, 요거는 문화유산. 그래서 둘 다 중요한 유네스코가 그래 이거는 인류 차원에서 보존해야 된다 라고 지정된 이런 문화유산이 조선 초 때 요 건축물을 만들었구나.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탑을 하나 만드는데, 불교 탑을 만드는데요. 세조 때 만듭니다. 세조는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드물게 불교에 관심이 좀 많았었던 왕이에요. 조선은 유교 국가인데 세조 같은 경우는 불교를 중시하기도 했었던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불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탑. 이전에 불교 탑 같은 거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이 탑이 정말 멋졌나 봐. 바로 고려의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게 정말로 멋졌나 봐요. 자, 이거 여러분들 고려시대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으로서 대리석으로도 만들었다라는 거 봤었죠. 이거 비슷한 거를 거의 본따서 만듭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란 건데요. 한번 볼까요? 나와라!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고려시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경천사지 10층 석탑 뭐였어요 이거? 이게 뭐 일본으로 뭐 뺏어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경복궁에 전시되어 있다가 거기에 이제 박물관으로 실내로 옮겼다 그랬던 그 탑이에요. 예,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생긴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만들게 됩니다. 조선시대 때 세조 때 만든 거예요. 똑같이 만들었다. 자, 다음에 그림과 예술. 그림으로서 요건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되는데요. 자, 안견이라는 사람은요. 도화서라는 관청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도화서라는 관청은 그림 그리는 그 관공서거든요. 궁중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야 뭐 비디오 기록물도 있고 영상 기록물 아니면 사진 기록물, 기록물 남겨야 되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는 거거든요. 그 그림 그리는 그 공무원들을 화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견이 당시에 그림 그리는 공무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세종의 아들이었던 왕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안견아, 나 꿈 꿨어. 무슨 꿈이요? 귀신 꿈 꿨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좋은 꿈 꿨어. 무슨 꿈 꾸셨는데요? 되게 막 아름답고 이상적인 신선이 있는 곳 같은 그런 곳에 이상세계의 그 모습이 펼쳐지는 꿈을 꾸었어. 정말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환상적이었어. 그렇군요. 근데 왜 저에게 그걸 좀 그려줄래? 뭐라고요? 꿈꾼 거 좀 그려줘.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지? 그렸습니다.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이에요. 와, 안평대군이라는 왕자의 꿈을 얘기를 듣고 그린 거예요. 여기서 몽자가 태몽, 길몽 할 때 몽자거든요. 그 몽자가 꿈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꿈에서 이상세계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느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다음에 강희안이라는 사람은 이제 공무원, 그림 공무원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그림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선비가 저기 수면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은 수면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거 지금으로 치면은 물멍이에요, 물멍. 여러분 물멍 해보셨어요? 캠핑 유행할 때 저도 이제 그 불멍을 한번 해봤거든요. 불멍이 너무 힐링이 돼. 그냥 불만 보고 있으면 힐링돼. 그래서 제가 집에 그런 걸 사놨어요. 여러분 그 실내 불멍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세요? 예, 이게 불 위험이 없고 이제 뭐 에탄올 같은 걸로 연기 안 나는 그런 걸로 이제 하는 그런 그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 뭐 창가 쪽에서 이게 가끔 처음에는 자주 하다가 잘 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예, 이게 불멍을 하는 거야. 근데 물멍도 있는 걸 알았어. 어디 저기 그 호수였나? 그쪽에 이제 놀러 갔을 때 한번 그냥 이렇게 물가를 보는데 가만히 한 10분 20분 있는 게 그렇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물멍 그림이에요. 봐봐. 물을 보면서 이게 멍 때리시는 이 선비의 모습. 그래. 예나 지금이나 멍 때리는 게 이렇게 힐링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이 조선 전기의 그림입니다. 송화보월도는 소나무 그린 그림이고요. 초충도는 신사임당 그림인데 신사임당은 여러분들 그 5만 원짜리 지폐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풀과 벌레 이런 거 그린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신사임당은 뭐 한 사람입니까 대체? 이의 어머니 이건 다 알고 있고 신사임당은 예술가예요. 예술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능했었던 그런 예술가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자기를 보자. 고려 말 때부터 조선 초까지 유행했었던 도자기였어. 자, 일단 도자기는요, 앞서 고려의 청자를 봤었죠.
그랬다가 상감법이 발달해서 상감청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봤었어요. 그렇지? 그러다가 고려 말 때 새로운 도자기가 유행합니다. 기존의 청자에다가 분을 칠해서 약간 회색 빛깔 나는 도자기로 발전하게 돼요. 분청삭이다. 청자에 분을 칠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겁니다. 예, 약간 청자 같은데 색깔이 조금 다른 듯한 이런 도자기죠. 이게 조선 초기에 유행했다가 이제 조선하면 뭐예요? 백자입니다. 하얀색의 순수한 색깔, 하얀 걸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발전시키고 유행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조선의 백자, 그래서 고려의 청자라면 조선은 백자, 빛깔이 깨끗한 하얀색의 도자기가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음악도 정리를 해보자. 여기서 음악이다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궁중 음악이에요. 궁에서 쓰는 음악이에요. 아니, 궁에서 뭐 파티할 때 씁니까? 의식을 할 때 음악을 써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뭐 혼례가 있다라고 했을 때, 혼례가 있을 때, 지금도 음악 있잖아. 이때도 음악 있다. 궁에서 쓰는 여러 가지 음악들 등등을 정리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음악 이론서 성종 때 완성합니다. 악학괴범 음악. 성종 때 이것을 또 완성하셨구나. 자, 그래서 조선시대 문화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 공부하셨던 것처럼 서적들이 많이 나오죠. 서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세종과 성종을 구분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서 다른 내용들을 채워나가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론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풀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의 문화 편 문제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이 자료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료는요. 못 읽겠습니다. 옆을 보면 되죠. 조선 역대 왕들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실록청에서 편찬하였다. 조선 역대 왕들, 조선시대의 역사를 정리했대요. 그리고 실록청에서 편찬했다라고 했는데 이 실록청이 어디 있는 거냐? 춘추관 내에 설치된 기관이에요. 예, 춘추관에서 이 역사서를 편찬하는데 춘추관 내에 실록청이라는 기관을 따로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실록이란 걸 키워드를 보시면 파악해 볼 수 있겠지. 조선시대 때 실록을 편찬한다. 그래서 이 자료는 바로 조선 왕조 실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조선 왕조 실록은 사초, 시정기, 승정원 일기 등등의 기록물들을 바탕으로 하여 왕이 죽은 다음에 편찬하는 편년체 역사서였었고요. 사고에 보관하게 된다. 역사적 가치가 너무너무 높고 중요하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제가 한 얘기 중에 답이 있네요. 뾰로뾰로뿅.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에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아니다. 편년체 형식으로 서술되죠?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라고 이야기됐었던 거는 우리 배운 것 중에서 뭐가 있는지 고려시대 때 삼국사기 있어요. 김부식이 편찬한 고려 삼국사기. 그 다음에 조선시대 아까 봤었던 것 중에 고려사 있습니다.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한 건데 세종 때 편찬되기 시작해서 문종 때 완성되었다 그겁니다. 자, 편년체 요거는 조선왕조실록에 해당한다. 2번 태조왕대부터 기록이 남아 있겠죠.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 3번에 사초와 시정기. 그래. 사초가 사관이 쓰는 거. 시정기는 관청의 문서. 4번에 춘추관 관원들이 편찬 업무에 참여했다. 춘추관에서 했으니까요. 5번에 임진왜란 이전 시대는 4대 사고에 보관하였다. 그랬다가 전주사고본만 멀쩡했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이제 5대 사고로 개편하게 된다라고 봤었죠. 조선왕조실록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15세기 조선. 15세기는 1400년대인데요. 여긴 조선 초기다라는 것을 보통 의미를 해요. 과학을 꽃피우다. 과학.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대요. 자, 2번 구성해 보니까 1번 일부 태양의 그림자로 시간을 보는 앙부일구. 우와, 해시계네요. 그렇죠? 해시계 앙부일구 있고요. 그 다음에 물시계로서 자경루 있었어요. 세종 때 이런 거 만들었다. 장영실 활약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부에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한대요. 와, 뭐가 나올까? 3부 보니까 신기전, 화차. 신기전은 화살을 로켓처럼 쏠 수 있는 거, 거기다 바퀴 단계 화차라는 이런 또 다른 새로운 무기예요. 그래, 이거 뭐 세종 때 막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네요. 다 세종에서 봤었던 모습이거든요. 조선 초기에 이런 과학기구들 아닌 게 있나? 잘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설계한 거중기. 거중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거는 조선 후기에 정조라는 왕 때 정약용이 설계한 무겁고 큰 물건을 들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한 게 1번의 거중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선 후기예요. 자, 그러면 2, 3, 4번이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지, 아마도 세종 때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2번,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 집성방. 의학서죠. 이거 말고 의방유치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3번,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 칠정산. 역법을 정리했네요. 7개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했다. 그래요. 4번, 활판 인쇄술 발달을 가져온 계미자와 갑인자. 계미자는 태종 때이고요. 갑인자, 세종은 갑이죠. 세종 때라는 것을 알아두시라. 그래, 이게 바로 이제 금속 활자였구나. 5번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그래, 농사직설도 세종 때 있죠. 이거 농부들의 의견을 물었던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시죠? 성종 때에는 금양잡록. 예, 경기도 시흥 지방의 농법을 정리한 농서를 편찬하기도 합니다. 다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편찬 사업들, 서적을 편찬한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조선 후기. 아직 안 배운 건데 뒷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지요. 3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왕의 재위 시기. 이왕이 어딨나? 저기 있네요. 자, 근데 앞에 보자. 동국여지 승람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알려줄래? 아하. 동국여지 승람. 이게 뭐지? 노사신 양성지 등이 팔도 지리서를 참고했대. 지리서. 동국여지 승람은 각 지역의 지리 정보를 담았었던 지리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 나중에는 증보판, 신증 동국여지 승람, 이거는 조선 중기 중종 때 만든 건데 지나가듯이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이 동국여지 승람은 지리서로서 이 왕 때 편찬하죠. 어느 왕인가요? 성종 때. 성종 때 편찬된 거, 세종 때 편찬된 거 나누어서 살펴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종 때 편찬된 거 뭐가 있는가? 일단 고려사라는 역사서는 세종 때 편찬돼서 문종 때 완성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윤리서로서 삼강행실도, 충신, 효자, 연려의 행적들 그림으로 그렸었던 거 있었어요. 그리고 세종 때 또 농서로서 농사직설, 그 다음에 금속활자로서 갑인자, 그리고 세종 때 또 세종 때 편찬됐었던 농서, 그리고 의학서로서 향약 집성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 세종 때 우리가 앞서 봤었던 거 있었다. 그럼 성종 때 뭐 있는데요? 성종 때 역사서로서 동국 통감이 있습니다. 고조선부터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것처럼 동국여지 승람이라는 지리서 있었어요. 그리고 음악을 정리한 거 악학괴범, 그리고 의례서로서 국가의례서인 국조오례의, 자, 이런 것도 있었죠. 성종 때 여러 업적들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네. 농서로서 금양잡록이라는 농서도 있었죠. 그래서 세종과 성종을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성종 물어보는 거야. 1번. 전통 한약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이건 조선 후기 편에서 이야기되는 광해군이라는 왕 때 편찬했었던 허준의 동의보감입니다. 2번.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 편찬되었다. 이건 오답에서 또 나왔었거든요. 이건 조선 후기 뒤에 나온다 그랬어요. 요거는 영조라는 왕 때 만든 백과사전의 서적이에요. 3번. 음악 이론을 집대성한 악학괴범. 악학괴범 성종이죠. 4번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자, 세계지도. 요거는 태종 때 만든 겁니다. 둘 다 아니에요. 세종, 성종 둘 다 아니다. 5번에 한양기준 역법서 7정선 4편이 제작됐다. 4편, 외편 다 세종 때 만든 거죠. 우리가 그래서 3, 4, 5번을 배웠네요. 4번은 태종 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3번이 성종, 이게 정답이 되겠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에서는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세조 때 축조했대요. 세종, 성종 둘 다 아니네요. 뭘 만들었지? 대리석으로 만들었대요. 이 탑인데 불교 관련된 내용이네요. 불탑이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뒤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조선 전기의 탑인데 대리석으로 만들었대요. 보통 화강암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외국 중국에서 만드는 방식이 유행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네요. 대리석으로도 우리도 만들어 보자. 그래. 고려시대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바로 세조 시기 때 대리석으로 똑같이 만들었다 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본떴다 그랬죠.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 요게 바로 세조 때 만든 탑이지요. 요거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10층 석탑 1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본뜬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두 개 이거 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거는 안 나와요. 예,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머지를 볼게요. 2번, 이거 오랜만에 보는데요. 요거 말이야. 돌로 만들긴 했는데 나무로 만든 것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네요. 2번은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의 익산에 있는 거. 목탑 양식의 석탑이다라고 봤었죠. 3번,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화려한 자태를 가지고 있는 불국사의 양대탑이죠. 불국사의 3층 석탑이 있다면 석가탑. 이것도 옆에 있네요. 다보탑입니다. 신라, 통일신라 시기 때 만들어진 다보탑. 자, 4번은 5층 탑이거든요. 5층 탑인데 요거는 여기에 뭔가 낙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 평제탑이라는 소정방의 글귀가 새겨져 있기도 하죠. 백제를 평정했다. 비운의 탑이었었습니다. 5번은요. 요거는 이제 발해에서 잠깐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진짜 벽돌탑이구나. 예. 발해의 영광탑이라는 벽돌탑, 벽돌탑을 전탑이라고도 했었지. 탑 오랜만에 보니까 또 새롭지 않나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맞아, 이런 걸 공부했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요 탑만 배웠죠. 그래, 요거 말고는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탑들과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당부드리면서 문제풀이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